고급 제품들의 제조국가고 또 품질 경쟁력인 면에서는 독일이고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중국인데 이 두 나라가 자기네 앞에잖아요. 유럽이라는 게 사실 그게 다른 이름이니까 이런 걸 제한할 정도 되면 그만큼 힘이 커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병호 교수가 얘기하는 이 기초통화 안에 대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어떤 환율 전쟁에 있어서 이 세계를 쓰게 되면 IMF가 조정을 하고 그러면 실제로 환율에 의한 환율 전쟁을 좀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캐리 트레이드, 캐리 트레이드를 좀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좀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제가 언제까지 미국이 달러를 마음대로 찍게 되냐, 언제까지. 갈브레이스 교수가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innocent fraud, 처벌받지 않는 사기다라고 했어요. 미국이 달러를 찍고 있는 거는 그냥 기초통화라는 기득권 하나만 갖고 이 게임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요? 언제까지 멈춰야 될 게임이죠. 많은 역사들이 언젠가는 이렇게 멈추는 역사의 흥방성쇠라는 게 멈추는 건데 달러도 결국 언젠가는 종말을 보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작년부터 했는데 올해 4월 달에 미국 언론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통화로서 달러가 불안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또 넘어서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을 어떻게 되느냐 지금 세계가 이렇게 어수선하게 진행되고 있고 달러가 불안하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제가 우리가 외환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얘기했습니다. 근데 유로만이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몇 개 외환 포트폴리오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 있죠. 그런 걸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스웨덴 크로나나 프랑스 질로티와 같은 것도 이제 주목할 만하고 또 스위스 프랑이나 이런 노르웨이, 캐나다 달러가 추천할 만한 거라고 나오는데 지금 이게 아주 떨어집니다. 지금 스위스 프랑이 지금 불과 한 6개월 사이에 20% 이상 떴어요. 이만들이. 그러면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종합해서 그러면 한국이 외환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제가 제시하는 거는 국제 분쟁 시에는 달러 강세면 유로를 사고 유로가 강세인 경우에는 홍콩 달러나 호주 달러 중국 위안화로 한다라는 거고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3조 달러 위안화 중에 달러 비중을 급격히 줄이고 있습니다. 줄여지는 시점 중국이 갖고 있는 달러 비중이 거의 제로까지는 아니지만 바닥에 가는 시점에 중국이 SCO 상해협력기구 내에서 위안화를 기초통화를 쓴다는 게 저의 전망이었는데 그게 이제 5년 후에 그 5년을 한국경제라는 뜻이 2015년을 얘기하는 건데 그때 단순히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세계의 환 시장에 커다란 소용돌이가 될 거라는 전망을 제가 하는데 그 소용돌이가 지금 더 빨리 오고 있습니다. 지금 올 연초에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중국이 결제를 또 위안화로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하고 결제를 위안화로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 거래가 위안화로 지금 통행되고 있는 상황은 기축통화로서의 첫 행보가 이미 발동이 걸린 거죠. 근데 어느 제 강연에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중국과의 거래가 아니라 중국을 뺀 한국과 북한 또는 한국과 다른 나라 간에도 위안화를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죠. 지금 북한이 많은 화폐를 위안화로 바꾸고 있는데 북한 쪽에서 우리랑 개성공단이나 어떤 문제에 있어가지고 결제수단을 유로로 안 하고 위안화로 한다 하면 우리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처럼 제 전망이 제 예측이 실제로 더 빨리 벌어지고 있다는 거. 제가 달러의 종말을 읽겠으면 미국 달러가 없어지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라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2015년이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 그러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SCO 내에서 달러 안 쓴다 기축통화 이제 더 이상 달러 신뢰할 수 없다 위안화만 쓴다라고 했을 때 벌어지는 그 혼란은 뭐냐면 국제 결제 수단이 유로화나 위안화뿐만 아니라 현물로 대체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첫 번째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현물 사재기에 4조 6천억 달러 수박으로 보였다고 아주 일부 숫자예요. 현물이라는 게 뭐냐? 바로 돈 되는 모든 물건입니다.
코발트, 커피, 석유, 금 모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결제 수단을 할 때 우리가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어디에 그 석유를 수입하는데 결제 수단으로 네, 그쪽에서 우리가 달러를 지불하려고 할 때 달러 안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대신에 우리는 물물 교환도 그 과도기에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2009년 7월에 산업은행 강연에서 금값이 오른다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어느 정도 오를까라고는 거기까지 얘기할 수 없지만 확실히 오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2009년 7월에 제가 산업은행에서 얘기할 때 금값이 온스당 700달러였어요. 지금 1,500달러 넘었습니다. 제 책에서 지금 2,000달러를 기정사실로 하고 얘기하고 있고 혹 몇몇 전문가들은 3,000달러를 얘기하고 있어요. 금값에 앞으로 동향이 금값이 오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중국이 사재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금이라는 게 마냥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금뿐만 아니라 1년에 생산되는 금도 1,500톤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거래할 수 있는 금이 1년에 500톤 이하로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인민은행이 금을 자기가 갖고 있는 증유하나 그죠? 외환 보이고 3조 달러를 금으로 다 바꾸면 좋겠는데 그렇게 돈이 있다고 금을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인민들한테 부추기고 있습니다. 금 사재기를. 인민은행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금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금 확보하려는 그 추세나 그런 것들이 점점 가속화되고 금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금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보고 있는 금값의 의도적인 상승. 중국이 금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느냐. 책에 제가 금 갖고 있는 중앙은행 간의 금 갖고 있는 양을 쭉 표로 만들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금이 공시적인 게 5,000톤이 넘어요. 중국 인민은행 1,000톤 조금 넘습니다. 한 20위에요. 2위가 뭐 독일이 한 3,000톤 갖고 있고 보면은 중국은 아무리 금 사재기를 열심히 해도 금값 사는 거, 금값을 시장에서 가져오면 올릴 뿐이지 실제로 많이 확보 못하는 얘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왜? 제가 말한 건 책에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지금 뭐 그 다음 책 제목이 될 수 있는데 그 한경에서 저한테 그걸 책 제목을 써달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서 언제 그걸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뉴 달러예요. 뉴 달러. 근본 환전의 환원입니다. 왜냐하면 금값이 충분히 올랐으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미국 중앙정부가 연방준비사회와 미국 시장 세력이 갖고 있는 금이 너무너무 충분하고 그게 4,000달러가 가면은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마르크를 유로로 바꿀 때 1년간의 과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마르크를 그 슈퍼에 가서 지불을 하면 1년 동안은 거스름 돈을 유로로 줬어요. 그렇게 통영이 바뀌는 거죠. 유로로. 마찬가지로 종전에 미국 달러를 뉴 달러로 교체하는 과정이 필요하면 그건 이제 어떤 비율로 매기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그게 뭐 시점으로 얘기했을 때 2015년에서 22년 사이에 조금 더 큰 환율상의 변혁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뭐 이런 걸 예측한 저의 예측 이런 것들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저의 예측이 우리가 북한을 상대할 때 북한이 다음에 어떤 카드를 넣을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듯이 국제정세 우리 군이 북한을 상대할 때 연평의 공격 그런 거 감이 뭔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시나리오대로 저희가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건 늦은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해외에서 유럽에서 방사를 하고 한국 통일 문제를 다루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이런 걸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역할이 어떤 것이길래 저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보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전망하게 하는지 제가 같은 책임감이 좀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제가 조기 경보 시스템 제가 한 말들에 많은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정부 정책가들이 이 시나리오 중에 하나를 제가 제시한 시나리오에 맞춰서 대비를 한다면 그건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임신왜란 벌어질지 몰랐나요? 전조했었죠. 9.11 전조했었죠. 북한 간첩 공격 다 알았죠. 하지만
최고 정책 결정자가 판단 거기까지 안 갔구나 정도가 또는 거기다 대비를 안 한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의 수많은 큰 사건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전조가 있거나 그런 쓰리각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준비했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죠. 제가 지금 내교 한도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이 저의 단순한 유럽에서 보는 세계 경제를 얘기하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갈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북한이 공격한다고 할 때 국방부만 준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별로 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얘기하고